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앵커님 네.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잘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목이 좀 칼칼합니다.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네. 집에서 미세먼지 안 마시고 있습니다. 집에 계시군요. 네. 네. 오늘 좀 뜨거운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열릴 예정인데 첫날 네. 일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하는 거 시작으로요. 두 번째 임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거 보시느라고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그러니까요. 미국 대통령이고 전 세계 경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요. 음, 취임 연설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까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음. 일단 예상하는 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로 한 그 대내외 정책 첨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1호 행정명령 다들 예상하는 게 미등록 이주자 강제 추방 이거 유력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취임 직후에 대규모 이민자 추방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미국의 안보 경제의 극대화를 위한 명목으로 관세 압박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수입품에 부평 관세 10에서 20% 부과하겠다. 중국산 제품에는 무려 60% 추가 관세를 공약했습니다. 네. 이거 실제로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음. 어쨌든 간에 이런 관세를 가지고 아마 무역 조건을 압박할 것 같고요.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 예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 바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서요. 당연히 취임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야외가 아니라 한파 때문에 실내에서 열린다고요. 아마 방송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 야외에서 연단에 서서 취임 선서하는 그 장면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번에는 북극 한파 때문에 지금 그 워싱턴이 상당히 좀 춥다라고 합니다. 네. 월요일에요. 그래서 야외가 아닌 의사당 중앙홀, 이 로툰다로 변경이 됩니다. 음. 그래서 미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 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렇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야외에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추우면 안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행사장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상하원 의원 합치면 535명이거든요. 네. 여기에다 대법관 등 주요 인사, 트럼프 당선인의 초청 인사, 생방송 중계를 위한 언론사 정도만 들어가도 이미 다 찹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툰다홀 주변부 장소를 추가로 활용한다라고 해도요, 야외 단상에서 행사를 관람하려던 1,4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들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적절한 장소에 안내해서 화면으로 취임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내 행사입니다.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취임식에 사실 외국 정상이나 외국 관계자 초청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요. 트럼프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을 했지만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이 특사 자격으로 방문하기로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내외가 취임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취임식에 국내 정재계 종교계 인사들이 잇따라 참석한다. 뭐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주미대사 내외만 참석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취임식 행사장 아니고요. 행사장이 아니라 미 의회가 발행한 22만 장 일반 입장권으로 마련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의원들도 그 지역 내 자기들이 약간 이렇게 표를 줘서 좀 민심을 살만한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줍니다. 이게 일반 입장권석은 행사부대에서 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마련되니까 사실 아주 멀리서 보는 거예요. 상원 의원들이 친한 지인들에게 티켓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입석 티켓은 미리 신청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는 이거 중고거래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현재 이베이에서 한 100에서 500달러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야외 행사 취소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티켓 없어도요. 의사당 서쪽에 있는 내셔널을 잔디에서 누구나 취임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어떤 분들 중에 야 내가 초청받았어 라고 하는 거는요. 요 입장권 가지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내셔널몰 잔디. 재계 인사 중에서 오늘 기사 보니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취임식 간다라는 기사 있던데요. 그 18일 경유지인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취임식 때 주요 인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트럼프 주니어가 많이 소개해 줄 걸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다라기보다는 요 트럼프 주니어하고 친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요 분을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많은 해외 정상급 인사는 물론이고 정재계 주요 인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음.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면담을 할 계획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주니어 초대로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고요. 네. 사실 이게 좀 약간 또 워낙 드문 사람이긴 하다 보니까 음. 트럼프 정부의 연을 될 수 있는 한미 경제를 연결하는 민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사업가로서 맡은 바 임무에만 충실히 하려고 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선 안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어려우니까요.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뒤죠. 2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설 연휴가 길어졌습니다. 뭐 기사들 보니까 어쨌든 외국으로 간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이고 좀 씁쓸하기도 한데 일부 기업들은 보니 9일 연속으로 쉰다라는 얘기도 들리네요. 그 아나운서님 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서 기본 6일, 네. 최장 9일을 쉴 수 있는 설 명절이 됐습니다. 저는 쉬지 한국경영자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를 위해서. 네. 근데 어쨌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 5인 이상 6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네. 설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 중 45%는 6일간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적인 휴일은 6일을 초과해서 7일 이상 쉬는 기업이 31.8%가 나왔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쉬냐에 대해서는 근로자 편의 제공 차원이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 반면에 25%는 5일 미만으로 쉰다고 답했어요. 응답 기업 4곳 중에 한 곳은 임시 공휴일 혹은 법정 공휴일에도 최소 하루는 나와서 일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나와서 일하냐에 대해 물었더니 납기 준수 및 매장 운영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 일감이 많아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은 좀 오래 쉬는 반면에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들은 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취업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은 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데서도 대기업은 많이 쉽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휴일수의 차이가 났는데요. 7일 이상 휴무라고 답한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서는 42%, 300인 미만 기업은 29%에 그쳤습니다. 네. 5일 이하 휴무라고 답한 기업도 300인 미만 기업은 26%였는데요. 300인 이상은 16%였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LG, 대한항공, LS 이 대기업은 일찌감치 31일을 휴무일로 지정해서요. 9일 이상 쉬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설 상여금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급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곳은 62.4%,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줄었습니다. 네. 게다가 규모별로 보자면 300인 미만은 60.3%만 준다 그랬거든요. 300인 이상에서는 78.8%가 상여금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선호 현상이 이러니까 나타나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이 설 연휴를 맞아서 중소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9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 공급에 나선다. 네, 아무래도 설 되면 돈 쓸 데가 많은데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책금융기관 하면요, 우리 흔히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요거 그렇죠.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통해 가지고 중소 중견기업에 총 15조 2천억 원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시티 뭐 다 해서요. 이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거래 기여도, 신용 등급에 따른 우대금리 등을 반영해서 총 79조 4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금 공급 혜택 나오면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리로 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들 성수품 구매할 때 대금 수요 요게 좀 있잖아요. 요거 해소하기 위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총 50억 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 가맹점의 자금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맹점 대금을 최대 1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긴급한 금융거래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이를 위해서 이동점포, 탄력점포도 운영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1개 은행이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도 10개의 탄력 점포를 운영해서요. 송금과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네. 이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이 명절 선물 배송된다라는 문자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혹은 고통겪고 위반 범칙금 내라. 라고 이렇게 공공기관 사칭한 문자가 정말 많아요. 네, 오늘도 한 분 특히 받으셨다고 아까 문자 받았습니다. 요거는 거의 그냥 악성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받아서 악성 앱 설치하면 금융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앱 설치해가지고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근데 영업점 쉴 수 있잖아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URL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를 받으시면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궁금하시면 그냥 그걸 치세요. 네. 컴퓨터에.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에서 못했다라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한은행 그 인터넷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쳐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대로 누르지 마시고. 네네. 자,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아까도 문자 한 분 받으셨는데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신데 의정부 시청에서 이렇게 뭐 주차 위반 뭐 이렇게 해서 받으셨대요. 절대 누르지 마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설 연휴에 병원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서울의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 운영병원도 총 70곳이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병원 의원과 약국은 연휴 중 하루 평균 1,700곳이 문을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가 설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서요. 5개 분야, 이게 소방안전, 재설교통, 의료, 물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해서요. 응급의료기관 49곳입니다.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이요. 평소처럼 24시간 환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평균으로 보자면 한 1,700여 곳이 병원과 의원이 문을 여니까요. 이걸 한번 미리 그 앱이 있거든요. 찾아가서 어느 병원이 문을 열었는지, 어느 약국이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급한 의료 상황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귀경객이 몰리는 설 당일 그리고 다음 날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늦어서 차 끊기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미리 우리 동네에 어떤 병의원이 약국이 문을 여는지 이런 것들 알아볼 수 있는 뭐 어플이나 사이트 이런 거는 어디를 보면 되나요? 그게 제가 정확한 지금 애플리케이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병원 검색, 약국 검색 이런 걸 누르면요. 애플리케이션이 뜰 거거든요. 그 가운데 다운로드 수가 많은 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검색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 진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왜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난 나라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값은 사실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원래 기름값이 오르는 거,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다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되게 올라요. 근데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도 올랐고 국제유가도 상승했어. 그러니까 기름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까지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을 보니까 14주 연속 동반 상승했고요. 아마 이번 주도 오를 것 같아요.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제유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1월 셋째 주 기준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706.1원입니다. 너무 비싸죠. 경유 가격 역시 1,556.9원이고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설 연휴에 움직이실 분들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달 말까지 아마 기름값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4주 연속 계속 상승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휘발유 값은 당분간 1,700원대 밑에 1,600 얼마 요거 보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직장인들의 소확행이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키호테가 또 사랑을 받기도 하거든요. 끝나면 점심시간이다. 근데 요즘에 점심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들 지난해 평균 점심 식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을까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9,000원에서 10,000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엠브레인이 있거든요. 네. 19세에서 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대상을 조사해봤어요. 음, 음. 그랬더니 이제 지난해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9,000원에서 10,000원 수준. 여기가 가장 응답이 높았습니다. 점심 한 끼에 평균 9,000원대 비용 지출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24.7%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2020년 조사에서요. 9,000원대 비용 지출한다라고 했던 답은 11.3%.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10,000원 이상 지출한다라는 응답도 18.4% 나왔어요. 그러니까 9,000원에서 10,000원대 비용 사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가량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떤 그 비용이 어떤 가격대가 가장 지출 비율이 높았냐면요. 7,000원대였어요. 26.2%. 네. 그래서 지금 7,000원대 밥 찾기가 사실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8.6% 그쳤습니다. 분식집 7% 갔더니 네. 분식집을 갔더니요. 라면이 6,500원, 7,000원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분식 가면 라면과 함께 김밥도 시키는 게 국룰인데 그렇죠. 이제는 라면만 시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게다가 17%였어요. 2020년에는 6,000원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였거든요. 꽤 많았죠. 그런데 지난해는 이 비율이 4.9%, 5%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2020년에 12,000원대를 지출한다라고 응답했던 게 0.6%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12,000원대면 크게 이게 비싼 것도 아니게 느껴지잖아요. 이제는 하도 올라서 맞아요. 5.8%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보니까 점심 식사 비용에 대한 직장인들 부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보다도 더 써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 사실 이게 들으시면서.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식당, 직장 주변 식당 값은, 식당 가격은, 평균 가격은 그 직장의 연봉에 비례합니다. 허허. 네. 그래서요, 제가 그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 여의도 그 증권가 출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여의도 밥값이 비쌉니다. 근데 그게 동여의도, 서여의도가 달라요. 증권가가 몰려있는 쪽은 점심값이 비싸고요. 그게 아니라 중소기업 있고 국회 있는 쪽은 네, 쌉니다. 갑자기 저희 회사 근처에 밥값이 좀 비싸졌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네. 네, 물론 선행돼야 되는 게 있지만, 네. 그러네요. 점심값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막 커지면서 요즘에 구내식당 이런 것들이 필수 복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앞서 조사에서요, 그 응답자의 76.7%가 구내 직원 복지를 위해 중요한 제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구내식당이 근로환경의 핵심 요소라는 건데요. 네네. 이게 구내식당의 품질이 직원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는 인식이 무려 76.4%에 이르렀습니다. 이 직장 생활의 만족감까지 이 구내식당이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부 관공서나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그 회사 식당이라서 사실 회사 그 해당 직장인만 출입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일부 관공서 구내식당은 외부인 출입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피난처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구내식당 성지를 소개하는 글도 있습니다. 네. 혹시 내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 구내식당 성지가 있으면 한번 가셔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것도 구내식당 물가도요, 전년 대비해서 6.9% 올랐습니다. 맞아요.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구내식당은 또 그 회사 직원들한테는 싼데 주변 분들이 가시면 조금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그래도 바깥보다 싸다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족도라는 게 또 구내식당 나름인 것 같아서. 맞아요. 오히려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도요, 품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효과가 크게 제한됩니다. 맞아요. 구내식당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인식이 65.3%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과 품질이 떨어진다면 굳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도 60%가 넘었고요. 네.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제공되는 식사의 품질이 직장인들의 만족도와 복지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같고요. 특히 직장 내 구내식당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음식의 양보다 맛이나 메뉴 다양성,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양에 대해선 불만이 없는데 네. 대부분이 맛이 없다거나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혜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식사 전반의 품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내 식당의 품질 개선이 아닐까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설 명절 이전에 만나는 마지막 우리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는 정말 복이 넝쿨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십시오. 네. 그게 뭐 기자님이 원하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